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세계 증시는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 조금은 기대를 했는데요. 하지만 기대만큼의 상승은 나오지 않고 거의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저평가가 되어 있는 대형주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어떤 점인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침체 신호, 결국 역전된 장단기 금리차,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아직까지 거래가 정지되어 있던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 소식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가장 중요하겠죠. 정부에서 밀어주는 5가지 섹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의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 긴장 완화에 뉴욕 증시 상승, 미국 백신 4차 접종을 승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5차 평화 협상이 있었는데 그 뒤에 러시아군이 군사 활동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하자 휴전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 정부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9일 어제죠. 2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2.39% 선에서 10년물 국채금리를 추월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는데요. 승인받은 백신은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2종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경기 침체 신호라고 불리는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신호,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차 2년 반 만에 첫 역전.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해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어제 저녁 미국 국채금리가 2.39% 선에서 10년물 미국채금리를 추월했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는데요. 참고로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을 역전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이러한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은 통상 경기 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 공부를 했었죠.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2006년에서 2007년 역전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그리고 2019년 역전 후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좁아져 심지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은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에 따라 막대한 양의 국채를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연준의 자산 매입이 단기 국채보다 장기 국채 금리를 억누르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에 연준은 이달 금리 인상을 시작한 데 이어 조만간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MBS 등 보유자산을 줄이는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에도 착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야 역시 그때가 그런 신호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령 경기 침체가 나와서 주가가 폭락을 하더라도 그게 6개월 뒤일지 아니면 2년 뒤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현금 비중을 가져가고, 그리고 플러스 경기 침체 전에는 또 다른 신호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캐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굳이 지금부터 현금 100% 이런 식으로 안전자산만 가져가는 것도 그것 또한 상대적 리스크 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아이폰 시대 최장기 11일간 연속 상승, 나스닥도 1.8% 상승. 미국 뉴욕 증시 대장주 애플이 19년 만에 최장기 상승 랠리를 남겼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전장보다 1.9% 상승한 178.96달러에서 마감했는데요. 이날까지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지난 2003년 12일 내려오른 데 이어 19년 만에 가장 긴 상승세를 현재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폰이 2007년에 출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랠리는 아이폰 시대 들어 최장기 상승 기록이라고 CNBC 방송이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은 역시 미국이구나 이러한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뉴스가 나올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리지 않게 빠르게 좋은 현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이크론 예상 뛰어넘는 호실적, 시간에서 주가 4% 상승. 메모리 칩 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 마감 후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해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날 정규 거래에서 2.74% 오른 82.05달러로 마감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의
거래에서 4%나 추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실적이 좋게 나왔나 봤더니 마이크론은 지난 3일까지 3개월간의 회계연도 2분기 매출액이 7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나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75억 3천만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마이크론이 제시했던 가이던스 73에서 78억 달러 상단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73%를 차지하는 디램 매출액은 1년 전에 비해서 29%, 낸드 플래시 매출액은 19%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실적이 나름 괜찮겠구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오늘 같은 날에 증시가 오르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장이 왜 이렇게 약한지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5조 넘게 판 외국인들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일간 외국인은 1조 넘게 소매됐고 그리고 올해 기준 약 5조 원이나 매도를 했다고 한데요. 올해 초 매수를 살짝 하다가 다시 또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증권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또는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의 매력도가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것인데요.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년과 작년 대비 외국계 증권사의 한국 언급 횟수가 줄어들었다며 골드만삭스도 최근 한국보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밀려서 계속 매력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데요. 한국은 원자재나 원유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가장 취약한 국가인 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가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은 대만과 동남아 다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씁쓸한 내용이 담겨있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좀 뉴스가 길었죠.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130만원 그리고 LG엔솔 64만원 간다. 배터리주 목표가 천정부지로 FN가이드에 따르면 LG엔솔의 최근 3개월 목표주가 컨센서스는 53만 2,929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현대차 증권으로 64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 LG엔솔의 평균 주가는 약 40만원이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30%가량 높으며 최고 목표 주가 계류율은 무려 60%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삼성 SDI는 더 큰 차이가 난다고 한데요. 삼성 SDI의 컨센서스는 91만 9,375원으로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높은 130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SDI의 주가가 51만원 수준이니까 컨센서스는 1.8배가 높으며 그리고 최고 목표 주가는 2.5배가 높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차이나면은 우리가 한번 속긴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LG엔솔 그다음에 특히 삼성 SDI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러시아 침공과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2차 전지 원재료 공급망 차질 및 비용 상승 우려가 이들 종목의 발목을 잡았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펀더멘털을 주목하면서 주가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삼성 SDI의 현 주가는 내년 실적 기준 퍼가 20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업종 내 가장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성장주는 EV EBITDA를 많이 보기 때문에 EV EBITDA를 봤을 때 중국 CATL 그다음에 LG엔솔의 EV EBITDA는 각각 28배, 38배라고 하는데 그런데 삼성 SDI는 20배도 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최근 들어 좋다 그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오늘 또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방심하기 이릅니다. 지난번에도 61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쭉 떨어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하지만 이제부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가적인 상승을 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모르겠더라도 삼성 SDI의 실적 성장세를 보면은 야, 이거는 진짜 못 먹어도 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실적이 함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현대차 1월에서 2월 전세계 수소차 판매 1위, 점유율 48.5%. 현대자동차가 1월에서 2월 전세계 수소차 판매량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1월에서 2월 전세계에 등록된 수소 전기차의 판매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2,200대라고 한데요. 그렇다면 20% 성장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작년 1월에 출시한 현대차 넥소 2021 모델이 전체 시장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차는 넥소 판매 증가에 힘입어 1월에서 2월 전년 대비 35% 증가 1,100대를 판매해서 시장 점유율 48.5%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반면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겠죠. 도요타는 전년 대비 18% 감소해서 728대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전기차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언젠가는 또 수소차도 전기차가 달려갔던 것처럼 또 달려가는 그런 시국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나게 먼 미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미래를 보고 수소 관련주도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무경리 입국
늘고 국제선 예약 증가하는데 국내 항공사 운항 확대는 아직까지 조금 멈춰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걸어잠궜던 빗장을 속속 풀고 있습니다. 30일 현재 국내 여행객이 무격리로 입국 가능한 국가는 39개국이라고 한데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태국, 싱가포르 등이 여기에 꼽힌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최근 들어 여행을 많이 간다 이런 뉴스가 꽤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조금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기름들 전부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들 이러한 뉴스를 보면은 항공주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항공주를 사는 것보다는 항공 티켓을 사는 게 더 급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은 매우 적기 때문에 항공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름들 이번 여름에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은 좀만 늦으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티켓 가격을 볼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행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236만 명의 승객이 미국 공항을 이용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이 2019년 3월 같은 날 미국 공항 이용객의 93%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회복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운항을 제한했던 서킷 브레이커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특정 노선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더라도 노선 전체의 정기 운항을 중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빠르게 공급을 팍팍팍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좀 더디다고 합니다.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공급 확대는 더딘 편이라고 한데 지금 현재 하와이, 괌, 사이판 등의 운항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미주, 유럽, 동남아 등 주력 노선 운항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현재 국제선 운항 횟수는 월 단위로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늦어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기름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조금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마도 2년 넘게 억눌려 있었던 그런 수요는 올해 여름 진짜 말도 안 되는 항공권 티켓 값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예시는 아마도 제주도 렌터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분명 코로나 전에는 제주도 렌터카 3만원, 4만원 이거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수요가 몰리니까 20만원이 넘는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변동성의 개별 실적 창세 부과. 그래서 이럴 때는 1개월, 3개월 이익 상향주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 기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경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실적 기반 개별 종목 창세가 유력한데, 이는 원화 약세 및 금리 급등세 등으로 외인 수급이 약화되고 그리고 글로벌 실적 불균형의 우려 등으로 지수 방향성을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대비 차별을 받을 때 펀더멘털에 초점을 맞추는 롱숏 전략이 국내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설명을 덧붙였다고 한대요. 그리고 플러스 4월에서 6월까지는 실적에 대한 정보와 주가가 가장 연동성이 높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이 길었지만 지금 현재 증시 상태는 좀 좋지 않은데 그런 와중에서는 실적이 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실적 시즌 앞으로 이익 모멘텀 팩터에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연간 3개월 이익 모멘텀과 1개월 이익 모멘텀이 모두 양인 업종은 해운, 증권, 상사, 반도체, 섬유유보, 항공, 건강관리장비, 기술하드웨어, 정유, 기계, 비철금속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3개월 및 1개월 모두 하향된 업종은 화학, 생명보험, 건설, 철강, 호텔레저, 유통, 자동차, 음식료, 디스플레이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3개월 이익 모멘텀 그 다음에 1개월 이익 모멘텀이 모두 양인 종목이 뭔가 봤더니 유니드, 현대중공업지주, LX인터내셔널, SOL, GS, 한일시멘트, SK하이닉스, SD바이오센서, 대덕전자, LNF, 영원부영, HMM, 대한해운, 메리츠화재, 대한항공, 심택, 현대그린푸드, SFA 반도체, 롯데칠성, 한세실업, 삼성전자, JYP엔터까지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에 어떠한 기업을 살지 모르겠다면 위 기업부터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헬스케어 ETF 새 정부 5대 메가테크 기대감도. 차기 정부가 바이오 헬스 업종을 로봇 반도체, 양자, 탄소 중립, 항공 우주를 비롯해 5대 메가테크로 규정을 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부가 밀어주는 5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증권가는 구조적 성장세를 고려해 ETF 장기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소득 수준 증가와 글로벌 고령화 추세로 인해 헬스케어 관련 지출과 정부 예산이 증가를 하며 30년까지 연평균 6.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거 헬스케어는 의료정밀 산업군을 대표하는 기업 20종목에 타이거, KRX바이오, K뉴딜은 바이오 산업군 내 대표 기업 10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한데요. 위 ETF에는 삼바, 셀트리온, SK바사, SK바이오팜, SD바이오센서 등 국내 대표적인 헬스케어 및 바이오 관련 종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F투자증권의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수 소비재 성격의 제약업종 투자가 적절할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정부 정책 그리고 임상 실패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는 점과 장기적 관점을 봤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경우에는 ETF가 조금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지금부터는 헬스케어가 조금 성장을 할 것 같은데, 하지만 개별 종목은 조금 위험하니까 이왕이면은 ETF로 담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 ETF인 타이거 헬스케어를 보니까 일봉이 좀 괜찮네요. 최근 들어 바닥을 다진 다음에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월봉을 봤더니 출렁출렁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헬스케어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다시 또 올라갈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대기업 평균 연봉은 1억, 가장 많이 주는 업종은, 자 솔직히 우리한테는 전혀 쓸모없는 내용인데 하지만 항상 궁금한 거죠. 과연 다른 사람은 얼마 버는가? 한번 관련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매출액 상위 기업 중 23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 최고 경영자와 일반 직원 간 임금 격차는 평균 21배나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면은 최고 경영자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차이가 엄청난 곳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어딘가 봤더니 기업별로 최고 연봉자와 일반 직원 간 급여 격차가 가장 큰 곳은 SKC로 직원 평균이랑 무려 189.7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직원이 1억 넘게 버는데 최고 연봉자가 무려 213억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질적 1위는 CJ 제일제당 회장으로 지난해 106억 7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억 단위가 넘는 거는 조금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 그걸 봤더니 진짜 대단합니다. CJ라고 하는데 직원 평균 급여가 무려 5억 3,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에 들어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되죠? 무려 직원이 평균으로 5억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가 바로 1등인데, 그런데 미등기 임원 급여를 제외하면 평균 급여는 2억 원으로 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간 사람들이 조금은 몰아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2등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메리츠 증권, 역시 증권입니다. 1억 8천만 원. 그리고 3등은 카카오 빼놓을 수 없겠죠. 1억 7천만 원. 다음으로 삼성증권 1억 6천만 원, KB증권이 1억 5천만 원으로 위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금융 관련이 연봉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 중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곳이 61개고, 특히 증권업, 통신업 등의 고액 연봉자들이 질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직업을 하나 선택할 수 있다면은 이 정도면은 증권업을 1순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재개 결정 미뤄져. 2천억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던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기시민은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측이 내놓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일단 31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선된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되는지 이런 것들도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아직까지 조금 더 확인할 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딱 봤을 때 뉘앙스를 보니까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오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투 HFR 5G 투자 본격화 대장주. 하나금융투자는 HFR에 대해서 5G 투자 본격화 속 대장주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기업 매수 목표주가 63,000원을 제시를 했다고 한데요. 김홍식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HFR은 북미 통신사의 커버리지 확대로 고객사의 대규모 프론트홀 발주가 진행되며 연내 반영 예정인 기수주액이 2,000억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밴드 상용화가 시작되며 통신사들이 공격적인 커버리지 확장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총 수주액은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자면 북미 통신사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주액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통신장비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지속되며 장비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지만 실적을 통해 북미양 투자 사이클이 돌아왔음을 증명 중인 HFR에 대해서 관심 환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 성장이 일단 컨센을 봤을 때 크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퍼가 10이 조금 넘는 상황인데 목표가를 봤더니 거의 퍼 20에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말 그대로 컨센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이 가시화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새로운 5G 대장주 HFR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대하셨습니다. 빠이요.